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자 우리 정부도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겁박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게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와 1대1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키워갈 필요가 있을까요? 안보 불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안보 전략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어야 할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불안한 세계 정세에 제발로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무좀약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발이 가렵고 각질에 물집까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바르지오. 동아약품.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락토픽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시 오늘에서는 의성 군정 소식 알아봅니다. 의성군 공복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하죠.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바쁘셨죠? 네. 그 청문회 네. 때문에. 예, 청문회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네. 방송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네. 우선은 북한 러시아 그 문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죠. 자, 이제 네.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네. 자, 이 요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예.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물론 러시아 입장은 기존에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군사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당했던 러시아가 자동 개입이 돼서 전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 이제 북한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다. 왜?
한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러시아는 물론 단서는 침공을 받았을 때란 단서는 달긴 했어요.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 대통령실도 무기나 전쟁 관련된 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란 건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서로 네. 이제 무조건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전쟁에 그런 거죠. 동참하겠다. 이런 네. 협정인데 한반도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뭐 네. 염려 놔도 되지만 하지만 또 그게 이제 교전이 있다 보면 또 애매해지죠. 해석상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말씀하신 있다. 것처럼 아하. 북한이 뭐 아주 뭔가 좀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서로 그냥 에스컬레이트해서 공격적이다 보면 이게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아하. 뭐 이건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한반도 문제는 그렇고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이 북러 군사 협력 강화 협정 맺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게 살상 무기를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살상 무기는 네. 예, 다른 뭐 맞습니다. 지원 다른 것만 좀 하고 있는데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뭐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 조금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는 이거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성급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푸틴이 이 발표가 있자마자 뭐라고 또 인터뷰를 했냐면 하노이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고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수 있다. 답변을 그리고 했어요. 우리가 예. 실행에 옮기게 되면 한국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때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뭔가 군사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물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런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외교적 문제로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런 관계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어떤 뭐 얘기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래?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야. 무기 줘서 싸우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까 이래버리면 네. 그게 더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러시아 입장에서 그럼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서 그러면 한반도의 위기감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누구에게도 방식의 접근은. 도움이 안 그래서 되고. 예.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이 좀 더 냉정을 찾고 외교적 관계,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예.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꼭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떤 대응은 하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포 차원에서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고.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네. 윤석열 정권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자꾸 적이 많이 생긴다 지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맞아요. 이제 노동자도 생각나고 언론계랑도 그렇고 뭐 야당은 뭐 시작부터 그랬고 네. 최근엔 뭐 의사들과도 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적을 많이 국내 문제에서도 이렇게 적을 만들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중국 러시아와 지금 많이 소원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 그렇죠. 다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를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도 그러니까 그랬고 물론 이란. 예. 뭐 전쟁도 그렇지만 외교 예. 관계도 적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대응할 때는 대응을 잘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외교가 바로 또 경제랑도 직결이 되는
되는 문제니까 우리 최근에 또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상당하다고 지금 엊그저께도 뉴스가 나오던데 자, 우리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외교를 좀 펼쳤으면 좋겠고 자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된 게 바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오늘 10시부터 열렸는데 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증인 선서하는 문제 갖고 아주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세 명이 아주 핵심 증인들인데 세 명이 다 증인 선서를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거부한 건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어떤 말을 했던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위증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선서를 한 사람이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물어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 받을 수 있다.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다른 해석을 해보면 위증을 할 것, 즉 거짓말을 할 것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본인들의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세 사람은. 그런데 국민들이 보거나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 진실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렇습니다. 아니 위증을 할 거라는 전제가 아니면 왜 이것 때문에 선서를 못하느냐고 지금 계속 질타를 했고요. 세 사람들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들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위증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서를 거부할 때는 법에 보면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만약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이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약한가 보네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네.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위증을 했을 때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선서하는 문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큰 의문을 남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 아침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그 증인들이 딱 두 패로 나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진실을 어떻게 하면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그런 자들 이렇게 그 두 무리로 나뉘어서 지금 계속 이제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제 느낀 감정인데. 분노라는 감정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아주 그 자긍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감추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가 치밀었고 진짜 그 해병대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그 증인들 보면서 자긍심이 느껴졌고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박정훈 대령이잖아요. 박정훈 대령은 거침없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경험했던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건 중심으로.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이분들의 대답을 보면 아주 도덕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써요. 해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진실이겠습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구체적인 문제에서 증언하고 뭐 아주 정확하게 박정훈 대령은 그동안의 경험들을 낱낱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해명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누구 말이 맞을 거냐? 저는 박정훈 대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 박정훈 대령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그 분노스러운 일인지 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책임 있는 자의 책임을 덮으려고 하고 뭉개려고 하고 진실을 밝혀진 걸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책임 있다고 불려 나온 사람들의 증언들은 다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수사받고 있으니까 증언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지 전혀 거기에 대한 인정과 시인을 안 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네, 예, 모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는 대통령실 이시원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나온 이유가 처음에는 안 나올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나온 이유가 예. 그냥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허. 저 사람들이 왜 출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 나오고 이러면서 통화 내역이 나오고 이러면서 의문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과 관계 없는 거야. 그냥 뭐 이거는 있었던 사건이고 사고이지 이게 무슨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야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우리 국민 모두의 그럼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좀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청문회를 보면서도 어떤 이번 총선의 어떤 효능감을 느낀 국민들도 상당히 많겠다. 만약에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다수당이 돼서 법사위원장 네. 국민의힘이 가져갔다면 만약에 이런 청문회가 열렸겠는가? 안 되죠. 예, 안 증인도 열리죠.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안 생각도 되죠. 좀 많이 네. 들었고 맞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편을 감추려는 자들,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분노감도 느꼈지만 참 치근하다는 생각도 든 게 이 사람들도 이거 다 알 거 아닙니까? 진실을 알고 그럼요. 어떤 게 올바른 행동인지 다 알고 게다가 그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또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증언을 하던데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이 모든 사달이 난 게 다 한 사람 때문이다. 예. 그 점이 상당히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뒤에 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또 조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정훈 대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범죄를 만들어내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냥 진상 파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 처벌하고 옷 벗게 만들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덮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어떤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처벌을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전 국민적 분노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제가 볼 때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수괴가 돼요. 항명의 수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거 보면서 황당하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 진술 증언 답변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가요? 왜 어떤 의원이 제가 기억 못하는데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이거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어떻게든지 구명하려고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대통령이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요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저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는 말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본인을 그럼 자기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컨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라든지 예컨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한 달쯤 됐나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보호를 했는가? 이게 핵심이다. 맞아요. 그 뒤에 누가 있는가? 이걸 풀어내는 게 이게 진짜 진실로 가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아직까지 지금 의문이 안 풀립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어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깜짝 출마 선언을 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 나경원 대결 아니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친윤 어떤 등에 좀 없고 이제 다시 지난 그 연판장 그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손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떡하니 나와서 누가 봐도 나경원 의원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더 가깝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래서 네, 또 맞습니다. 이것도 또 주저 물러 앉히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연판장 아닌가? 제2의 연판장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전에 어대한 그랬잖아요. 예, 어차피 예. 대표는 한동훈이다. 근데 그게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장관이 안 될 수도 있다. 대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허, 예. 100% 확신이 안 되는. 물론 아직까지 유리하다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어차피는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제2의 연판장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게 최근에 언제 얼마 안 됐잖아요. 엊그제. 예. 어제잖아요. 어제요. 예.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들한테는 안 나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까지, 어제 전까지만 하면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고,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를 했어요. 만났습니다. 그것도 밝혀졌습니까? 아, 네, 근데 만나고 그 나서 만난 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만남이 뭐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특사를 갔다 왔어요. 원희룡 장관이. 예. 특사 갔다 온 걸 보고하는 형식으로 만났는데 그 특사를 간 게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예. 최근에 간 게 아니고. 아하. 그럼 왜 시점이 좀 지난 상태에서 특사 갔다 온 걸 보고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만나자마자 출마 선언. 네, 그러니까 어제 만나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공교롭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그래서 의원도 만나는- 그러잖아요. 먼저 이제 출마 선언 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분명히 나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했는데 본인이 네. 출마 선언해 버리면 어떡하냐. 뒤통수 맞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대통령을 어제 만나고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심이 이 원희룡 전 장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은 전화만 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네. 뭐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것과 전화한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원희룡 전 장관 쪽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대한이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희룡 끝까지. 대표가 될지 한동훈 대표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6시 29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의성 군청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의성 군청 남자 컬링팀의 우승 소식도 있다네요. 자, 의성군 공복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권기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지도는 대동의 지도를 만드신 김정호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군 맛집은 백종원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군 농산물은 우장춘 박사님보다 잘 아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주위에서 혹시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이거 뭐 얘기 안 하던가요? 뭐 재밌다든지 뭐 이제 그만하라든지. 뭐 주위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예. 뭐 가끔 연락은 옵니다. 재밌네 하면서. 예. 자, 오늘 컬링 소식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의성하면 또 그 영미 하는 그 영미 팀킴이었나요? 이 팀 이름이. 예. 그렇죠. 예. 거기 아주 유명한데 오늘은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 우승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첫 소식으로는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2024 KB금융 한국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였던 강원도청을 꺾고 창단 1년 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창단 1년 3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그러면 강원도청의 국가대표였었으니까 그러면 의성군청의 남자 컬링팀이 바로 국가대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예. 2024년과 2025년에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랑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거군요. 이제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축하드리겠고요. 예. 예. 자, 제가 말씀 주시죠. 직접 만나도 보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래요? 예, 컬링이라는 운동이 또 팀 결속력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의성군청 팀은 팀워크도 좋고 서로 유대관계가 깊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팀이 몇 명이죠? 선수가 4명인가요? 5명인가요? 네, 총 5명입니다. 총 5명의 선수로 뛰는 거고. 예. 예. 직접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셨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오는 6월 25일 날 화요일부터 남녀 혼성팀 경기 믹스 더블 국가대표 선발전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의성군민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믹스 더블 게임도 하는데 여기도 또 의성팀이 참가하겠네요? 예,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성적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 요즘 농번기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도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의성이 2023년 작년이죠. 의성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2024년에 접어들면서 지금 6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명이나 됩니다. 10명이나요? 예. 의성에서만 10명이나 사망했다고요? 예. 와. 그 중에 70대 이상 노인 비율이 70%나 됩니다. 지금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벌써 6월 기준으로 해서 10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예방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예방책으로는 아주 많은데 일단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졌을 때는 농기계나 전동기구 등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판이나 경광등을 부착해 주시고 오토바이 헬멧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사판이나 헬멧이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가시면 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좋겠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경운기 뒤에 그 반사판 다는 거. 이것도 무료로 준다고요? 면사무소 아니면 파출소에 가시면 가까운데. 이것도 무료로 주고.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 헬멧도 무료로 주고요. 예, 헬멧도 경찰서에 가시면은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새벽이나 늦은 밤 외출 시에는 밝은 옷을 꼭 입어주셔야 됩니다. 요즘 농번기철이라서 새벽에 어르신분들 많이 나가시거든요. 이게 어두운 색 옷 입고 나가시면은 또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꼭 밝은 색 옷을 입어주시면 교통사고의 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성은 시골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나 차가 또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밤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또 중앙선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총길이라도 운행 속도로 좀 지켜주시고 보행자분들도 언제 어디서 또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또 어르신들 일하시면서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또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드셨다면 예.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오토바이나 자동차, 경운기 이런 걸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지켜주셔도 곧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뭐 막걸리 한두 잔 일 끝내고 나서 피로 풀 겸 해서 목 축일 겸 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고 왜냐하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뭐 단속도 뭐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뭐 경운기 운전하신 분들 좀 종종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매주 또 주말마다 행사가 있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이번 주에도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 행사에는 대형 버블쇼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물풍선 던지기, 딱지 접기 등 이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문국 박물관 강당에서는 무료 영화 상영도 실시합니다. 6월 22일인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인천 상륙작전 애니메이션이 상영하고요. 6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총 2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상영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내일부터 있습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가 개최되고 무료 영화 상영까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엊그제 참 뉴스 나오던데 그 물놀이장 개장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언제였죠?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을 오픈합니다. 그 조문국 박물관 그 앞쪽인가요? 그 물놀이장 이렇게 크게 있죠? 예. 거기 말하는 거죠? 예.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꽤 크네요. 그러면. 예, 크죠.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토요일은 운영을 합니다. 그 비가 많이 올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휴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용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는 3,000원, 청소년 및 성인은 5,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의성 국민이시면 50% 할인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조문국 박물관의 물놀이장 7월 2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군요.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장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그 1,300평 정도 된다 그랬나요? 그러면 한꺼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제약이 없지만 방문객분들은 한 1,000명 정도 오십니다. 주말에. 총 연인원 한 1,000여 명 정도 오신다. 주말에요. 주말에. 주말에만 1,000명 정도. 물놀이장이랑 상상 놀이터 등 어린이들 놀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매년 의성 인근 지역에서 뭐 구미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의성군에서는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으로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여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공복과의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금 7월에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가 출마할지 또 누가 당선될지 정치권에서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선거 구도와 결과가 앞으로 이 국회 운영
그리고 8월에 예정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출 방법 이미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예. 7월 23일 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고 이 당원 80%, 여론조사 20%로 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룰을 규정을 좀 변경한 건데요. 지난해 3월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이 당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원 10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했었다가 이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패배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또 무너지면서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당초 이 소위 말하는 비윤계에서는 이 당원 50%, 여론 50%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지만 이 결국 여론 반영 비율은 20% 수준에 그치게 됐습니다. 적어도 7대3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한 단계 더 후퇴해서 8대2 그러니까 국민 여론 네. 20%만 반영하는 그런 룰이 확정이 됐고 7월 23일 전당대회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고 만약에 이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를 또 며칠 후에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며칠 후에 결선 투표를 또 한번 진행합니다. 근데 이번에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게 왜냐면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데 어대한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기류가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제였죠. 원희룡 장관 그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그 윤심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 선언을 오는 이 조만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또 공지를 했는데요. 일요일에 합니다. 네. 예.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지하면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언론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전화를 걸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출마 의사를 알렸다고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원론적인 덕담을 또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이 메시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완전히 갈라선 겁니까? 이제 강 건넌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고 이 총선 역시 여러 번의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차기 주자로서 이 본인과 이 본인의 권력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전해 줄 거냐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적절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 서로 긴장관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뭐 친윤은 확실히 아닌 거고 이렇게 되자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밀어주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이 어대한이라는 이 판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많네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출마의 뜻을 또 밝혔는데요.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또 지냈던 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점, 게다가 낙선한 뒤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꾸준히 올랐던 만큼 친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친윤계 의원들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원희룡 전 장관 쪽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대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대세론에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대항마로 좀 지원할 뜻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이 친윤, 비윤, 이 반윤 이런 것들과 좀 과감하게 결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윤계와 거리를 두면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원희룡 전 장관을 좀 지지하는 모양새로 이 변한 게 현재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의원 또다시 팽당하는 겁니까? 제2의 연판장?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친윤계 의원들의 수가 당시보다는 좀 세력 자체가 좀 약해졌다. 특히 이 총선을 거치면서 상대적인 비윤계 의원들이 많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비윤계 의원 대표적으로 뭐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나경원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이 본인의 그 이미지를 그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출마설이 있었던 유승민, 뭐 안철수, 김재섭 이런 의원들은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한 거죠. 예,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해서 사자 구도가 된 건데 자 어떤 요인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한 한 장소가 인천이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수도권이었고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아서 이천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 메시지가 좀 나오는데 이 구도로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누가 저지하느냐, 누가 2위로 치고 나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가까운 이미지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이 이미지를 본인이 가져가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아예 멀리 두기는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변화 추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일이 24일, 25일 딱 이틀 동안이거든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일정이 결정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4일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아,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뭐 이번 주까지 결론 내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우원식 의장에게 또 최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전당대회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24일 날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건데 이 만약 국회 복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좀 홀가분하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복귀하지 않게 되면 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다 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됐을 때 이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후보들 간에 여러 입장이 갈릴 것이고 게다가 당대표 선거 운동이 26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원내에 있는 원내대표와 원내의원들이 함부로 국회 복귀 일정을 결정하기는 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 24일 날 결론이 만약 미복귀로 나게 된다면 결국은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 대표 취임 이후에 국회 복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서 24일 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가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제 24일에 네. 딱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시작해야 네. 좀 홀가분한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벌써부터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연임을 위해서 이 대표 자리에서 먼저 물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지난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바람이 강하게 작동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큰 부담 없이 연속으로 당권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라. 저 윤심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데 부담감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맞붙어서 승리했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에 진 사람도 당권에 다시 나오는데, 승리한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못할 게 무엇이냐 이런 메시지가 강해질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네. 반면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도 우리도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사실상 이 강고한 비윤계 대표 주자가 없다 보니 이 효과는 강하지 않을 거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당원 80%로 치러지는 대표 선거인데 이 40%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권 당원입니다. 그렇죠.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다 합쳐야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당원 숫자인데 최근에 보면 대구, 경북은 대통령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에 방문한 것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지원이나 국책 사업들을 선정하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 이 대통령실과 좀 교감하는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수도권이나 다른 민심이 이 대구 경북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경북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는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